CCTV 김호중의 뉴욕 타임스. 자, 오늘은 손님이 굉장히 고학력에 나오셨어요. 고령보단 낫네. 네, 고학력. 무려 소르본 대학. 아니, 파리 10대학. 파리 10대요. 10대학? 소르본은 없어졌죠. 여기 소르본 대학이 10대학이라고. 그건 4대학. 4대학이야? 아닌가? 소르본 아니기 때문에 그럼 고학력 아닌 거 같고요. 10대학은 그러면 과거에는 무슨 대학이었어요? 남대리라는 이름이 같이 있는데 그 법적으로는 그 소르본 이런 이름을 못 쓰게 돼 있어요. 다 번호로 쓰게 돼 있어요.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제 말은 10대학도 소르본 대학이었지 않았어요? 이전에? 아니, 나중에 생겼어요. 그건 나중에 생긴 거예요? 명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붙었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파리 10대학 가게 됐다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파리 1대학도 있냐고 그래서 있다 그랬더니 재수해라. 네, 10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네. 맞죠? 네. 네. 간신히. 간신히도 맞아요. 간신히 있으면. 여기 박사 없어요. 저 복장 보십시오. 박사의 복장이에요. 요즘 점점 복장은 나도 아닌데. 이건 박사의 복장이 맞아요. 복장이 점점 난해지고 있어요. 근데 진행자 아니셨어요? 한겨레 네. 한겨레 기자입니다. 저래 봬도. 근데 보통 진행자들이 저렇게 입고 계셔가지고서. 그렇죠. 방송인들이 너를 왜 진행자 자리에 앉히고 결혼을 했죠? 방송인의 자리에. 그래서 지난번 방송 때 그 방청제 옷을 이렇게 코디해 주시는 분께서 총수가 패션 감각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방송 때. 김효연의 패션 감각에 대해서. 아니죠. 제 코디를 해주고 있는 제 아내에 대해서. 그래서 오셨어? 아니, 오진 않고 정면승부라면서. 저희 집사람이 아내 지금 코디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거든요. 남편이 최초로 지금 이 방송을 타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 복장이 한겨레의 기준치를 벗어나고 있어요.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핑크빛으로. 3, 4년 지나시면 도로 이렇게 될 겁니다. 아니, 핑크 이 자켓은 종종 봄에 많이 입었었는데 요새는 뭐 안 입다가. 저는 증명할 수 있어요. 국회에 이렇게 나타나요. 오늘은 비 오는 날이었거든요. 비 오는 날은 저 색깔이나 저 양복을 잘 입지 않을 텐데도 오늘 방송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고려하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거든요. 사람들이 말 걸지 않아요? 더워서 들고 왔습니다. 저기 와이프분께 종면승부 받아들인다고. 받아들인다고 해보자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싸울 때 참 많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여기 직접 나오셔가지고 승부를 합을 겨루고 싶다고. 자, 그럼 방청사연. 이 방청사연은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사연을 신청하여 선정이 되었는가 저희 공개하는 거거든요. 하나 읽어봐 주십시오. 신아무개님, 지인에게서 우석훈 박사님이 출연하신다여 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한미 FTA 체결 뒤 10년쯤 지난 서민들의 실생활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처럼 정말 멕시코와 같은 상황이 될까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제 주위 사람들은 이런 문제는 알지도 못할 뿐더러 관심도 없습니다. 우 박사님께서는 한미 FTA로 삭발까지 하셨는데 오늘 그 자세한 내용을 듣고 주변에 올라온 정보와 문제점들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이분 계시나요? 친인척이세요? 어느 지인이 우석훈 박사 나온다고 알려주셨나요? 우석훈 박사가. 인터넷으로 알았어요. 인터넷에 요새 공개하나 보죠? 누구 나온다고? 근데 제가 연락 받고요. 트위터에 올렸긴 올렸어요. 그렇네, 우석훈 박사님한테. 장아말죠. 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뉴스도 만들고 뉴스도 돌리고 그럽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선배가 해보시죠, 선배. 반장. 네, 오 반장. 아무개님 2달간을 휴일 포함 쉬는 날 없이 특근 야근 새벽까지 오로지 일만 했습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러다 일에 질려 될 대로 되라 이 거지 같은 회사라고 욕을 하면서 무작정 2주간 휴가를 냈습니다. 직장인 신분에 말도 안 되는 2주 휴가. 후배들은 좋은 설례라고 박수치고 선배들은 후배들 따라할까 두렵다며 눈총을 주더군요. 하지만 담당 과장께서는 의외로 쿨하게 오케이 해주시며 어디 도망가지 말고 돌아만 와다오 하셨습니다. 2주 휴가 기간에 그간 못 해봤던 일을 하고 싶은 것 다 해보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어준 청수님의 재치있는 입담으로 한박 웃음을 지으며 이 덥고 습한 여름을 시원하게 날리고 싶습니다. 이상형과는 다소 거리가 멀지만 이상하게 자꾸 끌리는 김청수님과 사진 한 방 박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분 누구세요? 내가 이상한 거 거리가 멀어. 가까이 와줘요. 업종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업종이. 금융업종에 있습니다. 금융인데 2주를 비워도 되나요? 책상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이러고. 될 대로 되기를 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광고도 있어. 지난해 이제 한겨레 22 8번째 인터뷰 특강 제목이 내가 걸은 만큼만 내 인생이다였죠. 거기 이제 김어준 총수도 나왔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9번째 인터뷰 특강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다. 제목이 뭔가 좀 비슷한데 책이 나왔습니다. 한진중공업 크레인에 올라 전국에서 희망버스가 출동하게 했던 김진숙의 선택, 각하의 충신들에 의해 KBS 사장에서 쫓겨난 단골 해직 언론인 정현주의 선택, 수줍은 글쟁이에서 아주 작은 정당의 대표로 변신할 수밖에 없었던 지식인 홍세화의 선택, 진보 아이돌 조국과 카이스트 정재승, 그리고 역사구라 한홍구의 선택. 6번의 특강은 또다시 새로운 선택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당신에게 뜨거운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한겨레 21 9번째 인터뷰 특강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다를 한겨레 출판사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겨레와 쇼앤라이프가 3년간의 사전 제작을 거친 창작 뮤지컬 프로포즈가 대박이라고 합니다. 왜 의문을 제기해? 아니요, 좀 대박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뮤지컬 프로포즈는 20대 남녀의 가슴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인데요. 비정규직 스포츠센터 남자 강사와 정규직 여교사의 현실을 재미있는 스토리와 음악으로 녹여낸 뮤지컬이며 비싼 로열티가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는 재미있고 유익한 뮤지컬 프로포즈는 8월 5일까지 충무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경제민주화. 키워드가 경제민주화입니다. 왜냐면 우리 박근혜 의원께서 갑자기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와가지고 경제민주화하고 대단한 거리에 있는 양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서 이슈가 잠시 됐어요. 지금도 이슈는 되고 있죠. 대선까지 계속되겠죠. 네. 이슈가 된 게 근데 어제 오늘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한 6개월쯤 됐고요. 그러니까 김종인 박사가 그쪽 들어갈 때부터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박근혜 쪽 캠프에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거나 관련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누구? 김종인 박사. 그 외에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이죠. 하여간 그 양반만 경제민주화에 관련돼 있는데 상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87년에 이제 구차 개정헌법을 만들 때 그때 상당히 관여를 해서 그 조항이 들어갈 수 있게 했던 사람이니까. 119조 2항. 예, 예. 네.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공정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개입해서. 하여간 규제 같은 걸 좀 이렇게 만들어서 뭐 돈을 뺏거나 뭐 내지는 이런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헌법의 그 119조 2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상당히 상징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박근혜 쪽 투항한 거예요. 투항을, 그렇죠. 예, 투항을 했고 민주당 쪽 인사들하고 사실은 교류도 많았고. 근데 애초에 정치에 처음 발 디딜 때는 민정당 쪽 의원으로 출마하고 그랬었죠. 왔다 갔다 네. 한 거예요, 몇 번.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쪽으로.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공을 들였다. 여기 봤는데 또 해요. 네. 워낙
이쪽 바닥에 그쪽 바닥에서는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 자체도 싫어하고 이한구 원내대표 보세요. 싫어해요. 경제 아니, 민주화가 어디냐? 민주화 다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이한구 쪽 사람들 굉장히 다 싫어하고 경제는 정치적인 개념 아니 민주주의는 민주화는 정치의 개념이지 경제의 개념이 아니다. 네, 경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도라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의지가 있다기보다는 이 상징을 빌려오고 싶었던 거죠. 예, 근데 또 김종인 이 양반이 저는 40대라서 별로 뭐 그런 생각이 없어요. 뭐 지난해나 뭐 언제 봤냐 뭐 그런 식인데 50대에서 진보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선생급쯤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재벌에 관한 개혁을 얘기하자고 할 때 요 사람들의 선생쯤 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김종인 앞에 가면 대부분 선생님하고 이렇게 약간 죽거든요. 그러니까 오야를 이렇게 영입해온 거죠, 그쪽에서. 아, 오야 이런 말 써도 되나요? 그럼요. 사실은 그런 말을 써도 되겠어. 사실은 이 분 말고도 그렇게 상징적인 진보 진영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하던 인물에 대한 영입 시도가 굉장히 많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지금도 있어요. 김종인 이제 옛날에 벌써 몇 달 전에 넘어왔고 지금 한참 진행 중으로는 약간 비밀인데 장하준 선생한테 컨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밀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경제 쪽뿐 말고 예. 예를 들어서 박노해 시인 쪽에도 컨택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그거는 오히려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과거에 사감이 많아가지고. 과거에 이쪽 진영에서 이렇게 상징적인 역할을 하던 분들에게 계속 들어간다. 그리고 또한 이거야말로 비밀 혹은 아직 매체 보도 안 된 건데 장하준 것도 보도 안 됐어요 아직. 알아요 그래도. 그 저기 뭡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때 인사들 그러니까 친노 정치인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예를 들어 청와대 내에서 근무했다든가 뭐 수석 정도 되는 누구라고 말해줄 수는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땡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타기 하는 거죠. 지난번 대선 때는 박근혜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거든요. 근데 뭐하러? 온 연락은 족발 먹자고 연락이 왔어요. 족발 먹자. 족발을 드시지 그랬어요. 아니 박근혜 대표가 직접 아니 족발을 먹죠. 근데 그때는 제가 좀 온건하게 살아서 연락이 왔었는데 요즘은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내가 세진 것 같은데 하여간 어지간한 사람들한테는 다 와요. 근데 상징적으로는 김종인 한 명이면 어지간히 다 되거든요. 이런 기획을 참 잘해요. 새누리당 보면 20대 그러니까 아주 올드하니까 이미지가 20대와 같이 있는 젊어지는 분위기를 내려고 정책을 막 개발하고 이게 아니고 20대 데리고 와버리죠. 민주당에서는 막 20대 뽑는다고 막 했잖아요. 흥행 실패. 이준석 하나 딱 들어가서 매체 이 보수 매체들을 쫙 밀어주고 방송에 쫙 밀어넣고 워딩 관리해주고 그렇게 하나로 그 이미지를 따먹는데 아주 기재들이에요. 방송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이런 사람도 되고 저런 사람도 되고 이런 사람도 되고 노무현 정부에서 예를 들어 청와대에 근무했던 무슨 수석급 딱 데리고 오면 노무현 정부의 인물도 박근혜를 인정하고 투항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본 자민당이 조금 비슷하게 했었는데요. 일본 자민당이 50년 이제 집권할 때 자민당 내에 우파 좌파가 다 있었어요. 지네끼리 왔다 가면서 총리는 바꾸고 당은 계속했거든요. 근데 박근혜가 새누리당이 약간 장기 집권을 하고 싶으면은 한 명씩 데리고 가지 않고 이게 때로 데리고 가가지고서 그 안에 좌파 블록을 두고 바꾸면은 일본식 모델인데 하기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한 명씩 지금 데리고 가는 거죠. 예전에 보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신한국당 때 그 이제 뭐 김문수, 이재호, 홍준표 이런 그때 때로 데리고 왔었죠. 대거 영입을 했었잖아요. 민중당 출신들. 그게 이제 성공을 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김영삼. 근데 그때는 민주당 자체가 사실상 붕괴됐으니까 데려갈 수 있었죠. 그 뒤에도 뭐 남경필, 원희룡 뭐 이런 선수들 많이 데려갔잖아요. 남경필은 그 부류 아니잖아요. 어쨌든 나중에 김종인은 그래도 좀 데리고 간 경우고요. 네.
경제 쪽에 전문가들은 지금 박근혜 쪽에 대부분 줄을 섰어요. 줄을 서고 지난번 이명박 때는 좀 다른 게 이명박 때는 좀 우리가 보면 이게 약간 기회주의 갖고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섰는데 요번에는 그런 사람들 당연히 섰고 30대 전문가들이 박근혜 쪽에 줄을 많이 섰더라고요. 이게 오래전부터 물리 작업이 됐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은 그쪽으로 줄을 설 때는 네. 자기의 그 학문적 소신 뭐 이런 걸 접고 들어갑니까? 아니면 박근혜가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하니 나의 뜻과 다르지 않다 하고 가는 겁니까? 뜻이 일단 없고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약간 유명해지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작업을 한 거는 3, 4년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초반에. 이제 정치권에 판매를 딱 한 번 파는 건데 문재인한테 팔면 어떠냐 얘기를 해봤더니 문재인은 안 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팔 거면 박근혜한테 파는데 잘 팔리면 대박이고 안 팔려도 눈밖에는 안 날 거다. 근데 이제 놀란 거는 40대, 50대는 당연히 줄을 설 거지만 네. 30대 박근혜한테 줄을 대는 거는 조금 좀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명박 때는 30대는 안 됐는데 지금 30대들 전문가들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몇 명 이름 좀 얘기해 주시죠. 우리 친척 중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 그룹을 상대하는 방법을 안다니까요. 이쪽은 보면은 이쪽 사이드 아니 외신 기자들 만나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외신 기자 한국에 있는 외신 기자 일반의 이미지더라고.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념 편향이고 그리고 뭐 학생운동 출신이고 그리고 논쟁적이고 이런 이미지 데모하고 이런 이미지 옷 잘 안 이쁘게 안 입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을 상대할 때도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서툴다 이런 이미지 사실이라고 봐요. 그런 이미지가 있고 반면에 새누리당 쪽 이제 뭐 정치인이나 만나면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도 많잖아요. 거기는 교수 출신도 많다고 미국에서 공부한 경제학 교수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단 언어가 통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에 세련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거나 만나기 더 편하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화적인 이질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경제만 놓고 보면 제일 컸던 게 그래서 이 전문가 그룹을 땡기는데 이쪽이 훨씬 그것도 하나 있고 지난 총선 때 강석훈 교수를 이제 땡겨서 서초 쪽에 공천을 줬어요. 국회의원이 됐는데 당선이 됐죠.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 민주당 쪽에 이제 또 반대쪽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은 공천을 안 줬거든요. 유종일 그러니까 교수 같은 이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쪽에 가야 대우를 받는다라는 그 쫙 퍼졌더라고요. 몇 달 사이에. 먹고 사는 길은 저쪽에 훨씬 더 빨대를 꽂을 때도 많고 꽂아줄 때도 많고. 근데 뭐 홍종학 교수 같은 분은 비례 받았잖아요. 그 양반이 그 일을 10년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30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지금도 10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해서 홍정학만큼 유명해지면은 한 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강석훈 교수는 새누리당 그렇게 오랫동안 관계하지 않았거든요. 한 1년쯤 잠깐 자문해주고 금방 나가니까 10년을 이렇게 할 그런 전문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학 박사다, 그리고 교수다 그러면은 자기 딱 계산해보면은 박근혜 쪽에 줄을 서는 게 비용도 싸고 돌아올 것도 크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라는 이 슬로건을 내거니까 경제민주화가 정권이하고 좀 더 편하게 경제학에 대한 본인의 성향이 어떻든 가기가 좀 편하다는 건가요? 그 생각이 그러니까 없다는 건가요? 밖에서 이념적으로 볼 때는 막 싸우는 것 같은데요. 우리끼리 이렇게 밥 먹고 술 먹고 할 때는요. 입장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분석할 때 숫자 이상한 거 막 갖고 나오잖아요. 네. 그거 쟤네도 쓰고 우리도 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해석을 달리하는 건가요? 그럼 술 먹다 다 똑같이 해석하고 그런 거 보면 기자들이 훨씬 정직한 것 같아요. 비슷비슷해요. 정치권하고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정치권도- 다르고 다르고 약간 그런 차이예요. 정치권도 텔레비전에서 막 싸우잖아요. 막 싸우는데
텔레비전 카메라 꺼지면 뒤에 가서 다 같이 밥 먹어요. 다. 그리고 또 목욕탕 같이. 그러니까요. 아까 왜 그랬어? 막 이러면서. 어쨌든 여기는 주고받는 게 확실하고 땡겨오려면 뭘 주고 거래 관계도 확실하고 이게 사실은 그리고 전문가를 상대하는 법도 알고 뭘 아쉬워하는지도 아니까 얘네들이 훨씬 이런 걸 더 잘해요. 언제나 보면. 언제나. 그냥 비유를 들자면은 경제학자 100명이 있다 그러면요. 한 90명쯤이 박근혜 쪽에 줄 섰다고 보시면 섰거나 쓰고 싶어 하거나 10명쯤에서 한 명이 민주당 쪽에 줄을 서고 싶어 하고 9명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싶어 해요. 그 90명은 미국에서 경제학 학위를 받아온 사람이고 상관없어요. 그 중에 승진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산 사람들인 거지 국내 뭐 해외 상관없이 네. 일단 박근혜 쪽에 줄을 서는 게 지금 상식이에요. 유럽에서 학위를 하신 분들은 대체로 똑같아. 새누리당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 제한이 있다가 지금 없어지니까 지금 지금 연락이 안 온다 이거야. 왜 난 연락이 안 오냐 이거지. 그러니까 빈도로 보면은 지역 차이나 학교 차이나 그런 거보다는 그냥 대부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는 몇 사람은 꼴통들이 몇 사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분들은 주로 유럽. 아니면 그냥 뭐 개기는 거를 또 좋아하고. 근데 이제 우석훈 박사는 경제학 박사님이 나오셨지만 경제민주화보다는 저는 이 5.16 가지고 훨씬 더 전선이 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워낙 워딩이 또 본인이 이게 그래서 경제학 박사 모셔놓고 5.16 얘기하자고. 5일 때 숫자니까요. 경제 문제가 재미없어 이거. 재미없고 인터넷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꼽사리 들으면 돼요. 선대인이 아주 길게 잘 설명해줘요. 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 그거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네. 불가피한데 어떻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지. 불가피한 선택만 있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은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불가피는 내가 보기에는 누가 껴넣어준 거예요. 그 와중에도 앞으로 꼼꼼하네요. 앞으로 이런 워딩을 하게 될 때 불가피라는 단어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사전에 이제 뭐 회의나 혹은 뭐 머리들이 있었겠죠. 기획자들이. 근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만 하기에는 자기가 아버지한테 불효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고운 마음이 또 하나 있었어요. 불효를 하는 거야. 왜냐면 처녀 심청이 따로 항상 없는. 제가 좀 박근혜 정치는 아버지한테 효도기 때문에 국가가 아버지 동급이거든요. 이게 원래 정신분석학에서 매우 전형적인 케이스라고요. 그래서 효도로 불효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자기 워딩을 거기다 집어넣고 최선의 선택이라고. 근데 이제 그 연장에서 보면 효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박정희가 5.16에 대해서 민정이양을 하면서 했던 말 기억하세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요? 말씀하세요 그냥. 아니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다시는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 없었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마저도 5.16에 대해서 불행한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겠죠. 그렇겠죠. 어쨌든 근데 그것보다도 덜 나간 거잖아요. 박근혜 대표의. 아무것도 못 나가죠. 더 이상 한 발짝도 못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이제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가 이렇게 빨리 튀어나온 이유는 앞으로 그 전면전이 이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빨리 튀어나온 이유는 그 이해창 그 전 총재의 아들 문제, 병역 문제는 끝날 때까지 계속 갔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밝혀질 수도 있을 것만 같은 사안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고생했어요. 뭔가 서류가 튀어나와서 밝혀질 것만 같고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매우 명료한 사건이었고 몸무게가 너무 낮았죠 그때. 그러니까 180 가까이 되는데 40몇 킬로였잖아요. 예.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막 정부에서 찾고 그랬잖아. 나오라고 뭐 문제. 그때 막 찾고 그랬어요 방송으로. 근데 아무도 안 나왔지 결국은요. 네. 안 나왔는데 이디오피아 나이토이가 근데 이 사안은 말이죠. 그렇게 명백한 관념적인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79에 45. 79에 45였구나. 둘째는 165에 41. 아니 그 여성이었으면 모델 하셔도 되는 체형이네요. 여자도 175에 45는 없어요. 179에 45, 165에 41. 41의 몸무게는 초등학생의 몸무게입니다. 박근혜로 가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관념적인 사건은 이슈 피로도가 금방 쌓이거든요. 자꾸 얘기하면. 또 저 얘기야, 또 저 얘기. 그러니까 할 때마다, 나를 자극하는 그 이해찬 아들 사건하고는 다르게 이런 사건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면 나중에는 이 자극이 없어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일찍 터트리는 이유 중에 하나. 터트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상돈 교수가 이 얘기를 먼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짠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이상돈하고 같은 편인데. 김종인하고는 약간 좀 비슷하게 같이 들어와서 비대위를 했던 같은 그러니까 비대위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한구나 이런 사람이 좀 결이 다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싸움이 좀 있어요. 보니까 있고 경제 참모들끼리도 보면은 이한구하고 좀 다르고 그 내에서도 법하는 이상돈도 또 조금 자기 위치가 뭐냐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상돈이 제가 보기엔 돌발적으로 먼저 던진 것 같아요. 5.16 얘기를. 근데 이상돈 뭐 같은 편인데. 아니 이한구랑 다 같은 편인 두목만 같이 지는 얘네는 안 같은 편이죠. 아니 하지만 두목을 상대했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두목한테 당신이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한나라당에서 아킬레스건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5.16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상돈이 먼저 치고 평가하라. 나갔는데 그게 박근혜랑 교감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거. 나는 100% 있다고 봅니다. 저도 있으면 청소년에 이상돈이 조금 동의를 더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지금.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박근혜 의원은 제가 그거 한번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정리했다는 뜻이거든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역사적 평가에 맡기자고. 그리고 나서 뭐가 튀어나오냐면 무슨 그 서울대 누구더라? 서울대 누구 교수 몇 사람 튀어나와가지고 결과가 혁명적이었다 이거야. 박효정. 박효정. 네. 아 그래서 교수는 맞죠. 교수는 맞죠. 교과서도 썼어요. 결과 그러니까 이 말장난인데 구테타지만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가 혁명적인 정도였다. 이런 논지 이런 논지를 계속 배포하는 거거든요. 이 만들어진 세트라니까요. 이걸 가지고 계속 돌려. 그러니까 이상돈이 처음에 군사혁명이라는 말을 하면서 시작된 건데 군사혁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막 씹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군사혁명이라는 말은 너무 방송 중이라서 자기가 경황이라서 잘못한 것도 또 그거는 취소를 했어요. 사과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박근혜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돈은 약간 우발적으로 얘기 나왔고. 아니라니까. 나온 다음에 수습하면서 박근혜 뒤부터는 이제 세팅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 새누리당은 그렇게 우발적으로 하질 않는다니까 일을. 근데 사과를 왜 이상돈이?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논지가 굉장히 웃긴 게 그때 당시 뭐 경제도 어렵고 안보 위기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불가피한 선택도 아니고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IMF 때도 구테타가 일어나야 돼. IMF 구테타 일어나고. 그래도 괜찮아야 돼.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 리만 사태 때 구테타 일어나야 돼. 전 세계에서 부동산 값 떨어지면 또 구테타 일어나야 돼. 군인들이 패기가 없어졌어. 우리가 보기에는요 광화문에 길이 막혀가지고서 탱크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북핵 위기. 북핵 위기가 얼마나 컸어요. 북핵 때도 북한이 핵을 만들었어. 그럼 군들이 부태타를 일으켜야 돼. 이 논리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아주 쉽게 뒤집을 수 있는 논리인데 근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쉽게 뒤집을 수 있는 논리를 공부하지 않는다고 제대로 이 주류 매체들이 한결에 빼고 말해줄게. 그런 거 잘해야 돼. 이 아주 기본적인 논리만으로 뒤집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역사에 맡긴다. 뭐
30년 지나면 이미 판단할 수 있지. 무슨 또 바뀌어. 아니 5.16은 50년 전 얘기예요. 그렇지. 그렇구나. 그 60, 역사가 60몇 년이야. 사실 근데 역사가 판단할 거라는 이 말도 참 어폐가 있을 수 있는 게 50년의 역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론으로 우리가 지금 다 뭐 군사 반란, 군사 정변, 쿠데타 이렇게 알고 있는 건데 구테타가 아닌 걸로 정의할 어떤 사약 용어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뭐라고 그래 그걸 그러면. 구린들이 독도와가지고 쫓아내고 자기들이 차지했는데 그리고 모든 외신이 독재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독재자의 딸이 있다고. 독재자죠. 독재자라도 당연하고 구테타고 독재자고 그것은 명백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왜 역사에 맡겨야 돼?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다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다 바꿔 이제 그러면. 역사의 평가에 맡기는 게 아니라 역사의 평가를 자기가 하고 싶다는 얘기겠죠. 새롭게. 우리 아버지니까. 근데 하여간 그 당시가 위기라고 하는데 뭐 정치나 군사는 모르겠어요. 근데 박정희가 했던 유신경제에 추계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그거는 작년 때 이미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박정희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아이디어는 이승만 후반기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승만 후반기에 좀 하다가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됐고요. 그걸 다시 작년 때 정부 공무원들 같으니까 진행을 시켰거든요. 계속 있던 거를 그냥 한 거예요. 작년 내각 때 하려던 걸 갖다가 5.16으로 뒤집어 놓고 10년 뒤에 유신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63년인가 아마 그때 시작됐는데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그거는 그러니까 이승만 후반기에 했던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는 그대로 그대로고 장면으로 바뀔 때도 계속 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5개년 계획을 이렇게 하자라고 계속 스타들에서 안을 짜고 있었고 군바리들이 바뀌니까 뭐좀 갖고 와버리면 그게 또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거예요, 그거는. 역시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5.16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거는 갈 거였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경제는 제가 보면 박정희가 있었든 없었든 그런 틀로 보면은 바뀔 게 거의 없죠. 지금처럼 왔을 거라니까요. 뭐 어쨌든 그걸 되짚어서 그 중간에 박정희 아니었어도 그만큼 발전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시작은 했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가정인데 이거는 가정이기 때문에 또 논쟁이 있었지만 그게 구테타였다는 것 자체는 그건 사실이죠. 그거를 뒤집을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 자체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주 심플하게 아니 그럼 촛불 집회 그럼 구테타 해야지. 촛불 집회 하고 있으면 나라가 혼란스럽구나. 우리들 탱크 몰고 와 집에 돌아가시오 한 다음에 다시 쭉 올라가가지고 이명박 끌어내고 구테타 해야지.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기본적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됐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는데 만약에 데모를 해. 옆에서 막 데모를 하고 북한에서 핵 또 실험 또 해. 그럼 군인 또 구테타 해도 되나?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 차근차근 씹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발언이 별로 없으니까 이걸 옹호하는 발언만 자꾸 나와요. 역사에 맡긴다느니 어쩐다느니. 그런 사이에 우리 돼지가 한번 잡혀갔어요. 여기 짧게. 아니 근데 진짜 내곡동에서 생포. 아니 그물 가지고 저는 그 꼽사리 방송 같이 할 때 그날 저녁 때 그 집에 형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 거를 용인이 앉아 있다가 얘가 녹음하다가 하얘져가지고서 전화 받고 그 뒤에 방송 못 했거든요. 그때는 우리는 그게 압수수색인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경찰이 들어갔죠. 그날 와서 신문을 보니까 한겨레 경향 전부 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거는 해프닝이라고 신문에 다 났더라고요. 해프닝이 아니라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해프닝이 아니고 그 해프닝이라고 말한 것은 이제 긴급 체포라는 용어 때문에 해프닝이라고 하는 건데 처음에 우리는 긴급 체포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수배 중이라고 하면서 차를 세운 거예요. 차가 가고 있다가 신호등 대기를 잠깐 섰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보통 왜 수배 중 잡을 때 이렇게 하거든요. 안전벨트 안 맸는데 막 잡았어 일단. 네. 그리고 체크해 보니까 나와 수배 중 이렇게 잡는 거예요. 보통은 진짜 재수없게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잡는 거지. 왜냐하면 수배 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배 중이 너무 많아. 기소 중되고 수배된 사람들이. 근데 김영민은 출근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부터 뛰어오는 거야. 차가 보이지도 않는데 차가 보여서 불신검문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저 멀리서 뛰어와서 세우고 수배 중입니다 하고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와서 나한테
수배 중이라며 경찰서로 끌려가고 있음. 미란다 고지했대요? 몰라요. 형식은 임의동행으로 알고 있어요. 임의동행을 할 때도 미란다 원칙은 고지해야 되지 않나요? 몰라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럼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 기소 중지면 수배 중이고 수배 중이면 대부분 체포영장이 떨어지거든요. 잡히면. 그래서 긴급 체포된 줄 알았어. 하여튼 근데 갔더니 지명통보래요. 지명통보는 체포영장 바로 직전 단계예요. 이 사람을 딱 지명해가지고 이 사람을 통보해 주라는 거지. 근데 제가 사회부 기자도 하고 기자 한 지금 16년, 17년 정도 하는데 지명통보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절대. 그 지명통보로 우리도 처음 들어봤어. 지명통보 뭐 그랬는데 보고 나서 알았죠. 지명통보 통보서를 나중에 보고 알았는데, 근데 이거 이제 검찰한테 물어봤어요. 검찰 출신 법조인들한테 이게 어떤 경우에 나오고 이게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느냐. 그랬더니 될 리가 없죠, 그게. 우선 연락이 되고 거주지가 확실하잖아요. 전화도 받아요. 변호인이 답변서도 냈어. 그 다음에 출퇴근 확실하고 집에 살고 있고. 그러면 일단 기소 중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기소 중지라는 건 기소가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연락이 안 돼. 행방 불명해. 도망간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보통 수배라고 하는 게 기소 중지 상태다, 그 얘기. 그렇죠. 연락이 안 되니까 기소를 하려면 누구 잡아와서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얘가 어딘지 모르니까 기소를 중지시켜 놓은 건데 다 되는데 기소 중지라는 거야. 이런 사례는 없다는 거지. 우리나라 처음일걸? 그 검찰 출신 변호사 동아시아에서도 처음일지 몰라요. 동아시아가 아니라 세계 최초로 올 거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나중에는. 근데 더군다나 그 사람이 또 나중에 덧붙이기를 변호인이 있고 제1야당에 출마를 한 적이 있고 이렇게 유명인이 있고 거주지가 확실한데 기소 중지가 된 사례는 세계 검찰사에서 처음일 거라고. 기소 중지의 개념과 맞지 않는다는 거지, 전혀. 근데 기소 중지를 때려서. 그래서 우리가 왜 그랬냐 그러면, 그랬더니 지명통보 바로 다음 단계가 체포기 때문에 지명통보 한 다음에 이게 중간 단계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체포영장을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체포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날 이렇게 지명통보 했잖아요. 해버렸지. 했지, 다. 근데 그날 오후에 김용민 집에 찾아갔어요, 경찰이. 소재 탐지 촉탁? 근데 하여간 나 용어는 모르는데 네. 요지는 그거야. 김용민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김용민이 거기 안 산다는 거를 확인을 받아오면 체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마침 사네? 잘 살아. 잘 살고 있어. 맨 처음 물어본 게 집에 맨날 들어오냐는 거였대요. 네. 그러니까 만약 거기 무섭잖아요. 짜증나고 그래서 와이프가. 혹시 부인하고 그때 싸우는 중에 걔 몰라요 그러면은 체포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체포영장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근데 마침 부인하고 사이가 좋은 때라 가지고 아침에도 나갔다. 크게 좋지 않아. 사실관계 분명히 하자고. 크게 좋지 않은데. 부인한테 우리 집에 그렇게 왔다가 저랑 우리 처랑 싸우는데 우리 처한테 물어보면 우리 처가 그 새끼 여기 없다 그럴 거예요 분명히. 혹은 그러면은 체포영장. 혹은 집에 자주 들어옵니까? 그러면 걔 좀 잡아주세요.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냥 들어가서 선대인이랑 저랑 집에 가서 혹시 누가 와가지고 경찰이 나 있냐 그러면 꼭 산다고 그래야 된다고.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소재 탐지 촉탁의 목적은 그거래요. 거기 살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때리는 거예요. 아니 전화 여기 살아. 여기 맨날 살고 번거도 맨날 와. 매일매일. 출근하는 데가 없어 이제 아무래도. 오는 데가 없어서.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그 검찰 출신 변호사의 판단은 듣자마자 체포영장 때리려고 그러네 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너무 웃긴 게 체포영장을 그냥 때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사건이 트위터 두 줄이거든요. 지옥에서 건져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웃겨 이 사건. 진짜 웃겨. 짧게 1분만 얘기할게요. 우리 낙검수닷컴이라는 우리하고 전혀 무관한 사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트에 배너가 있는데 그 배너를 클릭하면 그 사이트에 있는 것도 음란물로 가는 거. 네. 그 사이트도 아니고 낙검수닷컴이라는 사이트도 우리하고 무관하지만 그 사이트를 클릭하면 배너가 떠가지고 배너를 클릭하면 배너가 떠가지고 어떤 웹하드 사이트가 떠요. 근데 웹하드에 보면 음란물도 있잖아요. 그 웹하드 안에 음란물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물는데 그거를 책임지라고. 근데 이제 그 시점에 김용민 트위터에 워낙 공격을 많이, 뭐 기독교 공격 이런 거 많이 받았대요. 네, 사탄의 아들이 목사 아들 욕설을 하느니 뭐 이런 공격을 막 받을 때인데, 그러니까 그런 트위터 중에 하나가 온 거죠.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트위터가 오니까 김용민이 부디 하세요. 딱 한마디만 했어. 원래 답변 잘 안 하는데 한마디만 했어. 근데 이게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거죠.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그 사람이 이 박사모 부회장 출신이에요. 강원도의 박사모 대표예요, 지금도. 그리고 새누리당 당원이에요. 근데 사건의 현장은 두 줄 트위터가 다잖아요. 그리고 우리 변호사가 답변서도 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썼다는 것도 인정했어. 그러면 검찰이 기소하건 뭐 약식 기소를 하건 아니면 불기소 처벌하면 되는데 너무나 사건이 단순하기 때문에 짧아요 트위터. 한 줄이 부디 이 다라리가 이렇게 그 위에 아무것도 없어. 부지를 뺐어야 했나? 잘 하잖아요. 족구하세요 이런 거 좀 피해서 쓰지 왜 철자를 정확하게 써가지고. 부디를 또 붙였으니까 이게 순화한 건데. 그러니까 부디를 썼잖아요. 부디. 플리즈. 어떤 의료 행위를 의뢰한 거죠. 근데 그 사건을 불러올 이유도 없는데, 아니 물어볼 게 없잖아. 검찰이 내가 했다고 인정했고 왜 했는지도 답변했기 때문에 정황에 대해 설명했기 때문에 불러올 이유가 없는데. 왜 했는지는 뭐라고 썼대요? 몰라요. 변호사 썼기 때문에. 그 왜가 사실관계도 틀렸거든. 우리 사이트도 아니고 뭐 어쩌고 다 틀렸는데, 거꾸로 우리가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을 사건이에요. 요 한 문장만 제외하고는. 근데 이 사람 얘를 땡겨와서 포토라인에 세우려는 거죠. 막말 김용민.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 떨어져. 그리고 그 워딩은 하세요. 이 사건을 꾸미고 있는 거죠. 그거를 박근혜 사이드에서 하고 있다는 우리의 첩보, 짐작, 추론, 소설, 추정 등등을 박근혜 얘기가 나오길래 해봅니다. 아니 나 근데 그렇게 5.16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 돼지 생포소동과 박근혜. 아니 근데 그게 소동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심각했어요 그때는. 아니 제가 김용민 본 게 이제 매주 본 게 1년이 넘잖아요. 근데 애 우는 건 봤어도 그렇게 쪼는 건 처음 봤어요. 쫄았다기보다 그러니까 식구들 문제니까. 순간적인 멘붕이 된 거예요. 자기는 이제 예비하고 있었고 그런 게 오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게 가족한테 갈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전혀. 그리고 가족은 전혀 그런 상황을 모르고 알 수가 없죠.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설명하기도 힘들잖아. 내가 죄를 없었는데 이런 상징적인 작업도 하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걸림돌들을 청소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치사하게 나오죠. 경제민주화가 근데 자, 경제민주화 합시다. 박근혜가 얘기하는 경제민주화가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그렇지. 예, 그런 수준으로 얘기해봐. 아까 얘기한 그 김종인 박사가 박근혜 의원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이런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아까 박근혜 의원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없고 그 김종인을 데리고 왔는데 김종인이 평소에 하던 경제민주화라는 말만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내용은 아직 없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박근혜 의원이 얘기를 하잖아요. 법인세 줄여야 되고 또 순환출자는 기존의 것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만 못하게 하자. 근데 아까 기존의 걸 없애든 현실적으로는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순환출자를 한꺼번에 금지시킬 수가 없어요. 조금씩 이제 줄여나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은 멋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정권 바뀌어서 5년 내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재벌이 느끼는 부담감은 없어요. 그냥 심리적 부담감만 있을 뿐이지 뭐 손해를 본다거나 세금이 엄청 많이 내야 된다거나 아무 일도 안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미상의 음가는 있는데 그게 박근혜가 집권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해서 쥐가 하겠다는 걸 다 해도 액수상으로는 지란이요. 의원을
다시 해주세요. 지난주에 그 여자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아니 그거는 그 여자를 맞잖아요. 그렇죠, 생물학적. 그 남자. 아니, 노무현 대통령한테 난 그 남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 뭐 하여간 그분이요? 아니 그 의원. 네, 그 의원 분께서 분까지 필요 없어. 김용민 사건을 보고 쫄아서 지금.